됐어. 고마워요. 재윤이. 최고. 진짜로요? 언제 대단하다. 고마워요. 좋아. 씨. 기껏 준비해놓고 안 누를 뻔했네, 진짜.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주기율표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주기율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의 그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 중에 뭐 모즐리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 모자란가? 하여튼 뭐 멘델레예프 뭐 이런 게 등등이 있는데, 주기율표는 확실히 양자역학이 완성된 후에 그 의미가 확실히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주기율표들의 의미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그냥 지금 그렇게 크게 그 유념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기율표가 우선 바로 양자역학적인 전자 배치 관계, 그거를 이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원자 번호 1번 누구예요? 1번 슈셔죠. 그럼 그 슈셔를 가장 왼쪽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 슈셔의 최각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1s1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 원소는 누굽니까? 힐륨이 되죠? 얘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1s2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 나겠죠? 자, 그리고 나서 3번은 누굽니까? 3번은 바로 리튬이 되잖아요. 그럼 이 3번의 리튬을 한 칸 내려 적는 이유는, 자, 리튬의 경우 전자 배치가 1s2, 2s1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주기율표는 바로 최외각 전자 배치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왜 최외각 전자 배치 위주로 만들어져 있죠? 바로 이 최외각 전자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뭐 내부에도 있을 수 있고 최외각에도 있을 수 있는데, 전자가 아무래도 핵 가까이 안정하게 매여 있으면 어디 도망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전자 배치상 핵 가까이 있고 안정한 전자들은 화학 반응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실제로 원소들이 막 엉겨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땐 누가 관여를 하는 거다? 가장 최외곽에 있는 전자들이 관여하는 거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튬 같은 경우 전자 배치가 1s2, 2s1이 된다 하더라도 어디에 집중을 한다? 바로 여기에 있는 최외곽 전자 배치에 집중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리튬의 전자 배치 중 1s2는 됐고 2s1에 대한 전자 배치로 최외곽 오비탈의 그 주양자 수가 바뀌기 때문에 힐륨 다음으로 한 줄을 바꾸어서 그 최외곽 전자 배치를 2s1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리고 4번엔 누구예요? 4번은 이제 베릴륨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전자 배치가 최외곽 전자 배치가 2s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5번에 붕소가 있는데, 5번 붕소 전자 배치는 어떻게 돼요? 바로 1s2, 2s2, 2p1 이렇게 되죠. 어쨌거나 여기서도 최외곽 전자 배치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자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s2, 2p1이니까 그걸 여기다가 2s2, 2p1을 여기에 전자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 자리가 바로 5번의 붕소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가 순차적으로 전자가 하나씩 많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씩 많아지는 전자 배치가 뭐겠어요? 바로 2s2, 2p2, 2s2, 2p3, 2s2, 2p4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2s2,
EP5, ES2, EP6까지. 그러면 ES2, EP6의 전자배치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10번의 니온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전자배치가 됩니다. 그럼 10번까지 채웠죠? 그럼 그 다음 11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11번은 누구예요? 소듐이 되죠? 그럼 소듐 전자배치는 1s2, 2s2, EP6 한 다음에 3s1. 그러면 전자배치는 항상 누구 위주로? 최외각 위주로 해주기 때문에 소듐의 전자배치 3s1만 여기에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12번의 맥니지움은 전자배치가 3s2가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최외각 전자배치가. 그리고 13번은 누구예요? 13번은 바로 얼루미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맥니지움의 3s2 전자배치에 전자 하나를 더 넣어서 3p1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3번의 얼루미늄 전자배치는 3s2, 3p1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런 식으로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을 마찬가지로 3s2, 3p2, 3s2, 3p3, 3s2, 3p4, 3s2, 3p5 그리고 18번 누구죠? 알곤의 전자배치가 3s2, 3p6가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19번은 이제 누구였습니까? 19번은 바로 포타슘이 되겠죠? 그러면 이 원리대로라면 포타슘의 최외각 전자배치는 바로 4s1이 될 거고요. 20번의 칼슘은 4s2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아까 칼슘의 전자배치를 할 때 3d4s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보시다시피 얘가 4s의 전자배치가 먼저 되기 때문에 최외각 오비탈의 주양자수가 바꿔서 줄을 바꾸어 포타슘을 여기, 칼슘을 여기에 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21번 스캔디움. 자, 전자배치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8개까지는 알곤이랑 똑같은데 나머지 3개가 3D1, 4s2가 된다고 했죠? 그걸 어디에? 여기에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자배치는 어떻게 된다? 3D1, 4s2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건 이제 요 그래프에 이제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배치를 하고 나니 이제 뭔가 이제 약간의 이제 경향성이 눈에 띌 거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만들어진 주기율표에 가로줄과 세로줄에 이름을 만들어 붙이게 되거든요. 그럼 가로줄과 세로줄에 각각 어떤 이름을 만들어 붙이느냐?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로줄을 뭐라고 부릅니까? 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로줄이 지금 몇 개 있냐면요.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되게 많은데 이때 어떤 편의상 이유 때문에 첫 번째를 1족, 두 번째를 2족,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딱 띄우고 그 다음 여기에 3족, 4족 해서 5족, 6족, 7족, 8족, 9족, 10족, 11족, 12족. 그 다음 여기에 13족, 14족, 15족, 16, 17,
마지막 18조까지. 이렇게 또 세로줄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로줄의 주기의 의미가 뭐겠어요? 가로줄의 주기의 의미가 바로 채워져 있는 최외곽 오비탈의 주양자수를 주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채워져 있는 전자배치의 최외곽 오비탈의 주양자수를 주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원리대로 포타슘에 대해서 칼슘에 대해서 전자배치를 한 다음 드디어 21번 스캔듐 전자배치를 하게 되면, 자, 어쨌거나 여기서는 누가 최외곽 오비탈이에요? 누가? 아까 그렇게 설명했죠. 3D하고 4S 중 3D의 전자가 채워지면 누가 더 불안하다고요? 얘가 더 불안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외곽 오비탈은 4S고 그 최외곽 오비탈의 주양자수가 뭐예요? 4죠? 그러니까 스캔듐 역시 이 네 번째 가로줄에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만약에 하이탑 같은 허접한 책처럼 전자배치를 이런 식으로 바꾸어 쓴다면 누가 최외곽 오비탈인 거예요? 이게 최외곽 오비탈이거든. 그럼 스캔듐을 어디 써야 돼요? 3주기에 써야 돼요. 여기 써야 된다고, 여기에. 근데 그렇게 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자 번호하고 전자 배치가 막 뒤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 위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작고 저 오른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전자 배치를 해버리면 전자 배치하고 저기에 있는 그 원자 번호하고 막 엉겨서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전자 배치는 무조건 틀린 것이며 틀린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써야 된다? 항상 이렇게 쓰고, 그래서 4S 오비탈이 항상 뭐가 된다? 최외곽 오비탈이 된다. 3D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다가 22번이 타이테늄인데 이때는 누구의 전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3D의 전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3D2, 4S2, 3D3, 3D4, 3D5, 3D6, 3D7, 3D8, 3D9, 3D10, 4S2. 무슨 말 나겠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D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명심할 건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3D의 전자 배치가 되면 얘는 3주기예요, 4주기예요? 4주기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3D의 전자 배치가 되면 그 원소는 3주기가 아니라 4주기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알겠죠? 주기율표가 이렇게 전자 배치를 토대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전자 배치에 따른 이 오비탈 구성 원리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채워진 얘가 바로 30번의 아연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31번은 누구예요? 31번은 보시다시피 갈륨이라는 녀석이거든요. 갈륨.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3D의 전자가 다 채워졌죠? 3D의 전자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S2, 4P6가 되는 수밖에 없겠네요. 무슨 말 알겠죠? 아니 뭔 소리야. 4P1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알겠죠? 그래서 3D 다 채워졌으니까 4S2도 다 채워졌고 하니까 그 다음 4P의 전자가 채워지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4P2, 4P3, 4P4, 4P5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4S2, 4P6 이게 누굽니까? 바로 36번의 크립톤이 되는 거예요. 36번 크립톤 자리가 여기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딱 하면 뭔가 규칙성이 확 드러날걸요? 자,
자, 어떻게 규칙성이 드러나느냐? 우선 첫 번째, 여기 몇 칸이에요? 두 칸이죠. 왜 두 칸이겠어요? 항상 S1, S2, S1, S2, S1, S2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두 칸을 뭐라고 부르냐면 S블록이라고 해요. S블록. 그 왜 우리나라는 그 행정구역이 뭐 동구 이렇잖아요. 구동 이렇잖아요. 근데 저기 미국은 무슨 스트리트 블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블록이겠죠? 블록. 네. 딱 두 칸 블록. 그 S블록.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거 딱 몇 칸이에요? 이거 딱 10칸일걸? 왜 이거 10칸이겠어요? D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얘를 무슨 블록? 얘는 무슨 블록이라고 하면 되겠어? 얘는 D 블록. 우선 그 다음은 몇 칸이에요?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딱 6칸 나오죠. 왜 6칸 나오겠어요? P 1, 2, 3, 4, 5, 6. 그래서 얘는 무슨 블록? P 블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채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규칙성을 따라서. 바로 1, 2, 3, 4주기니까 OS1, OS2 아니 뭔 소리야. OS1, 6S1, 7S1 여기는 OS2, 6S2, 7S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어떻게 될 거냐면 어차피 S2, S2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차적으로 3D1, 4D1, 5D1, 6D1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D 1, 2, 3, 4, 5, 6, 7, 8, 9, 10 그럼 여긴 또 어떻게 되겠어요? 4D, 10, OS2 자, 잘 보세요. 3D의 전자 배치가 되면 4S의 전자가 먼저 있는 거죠. 그러면 4D의 전자 배치가 되면 마찬가지로 OS2 전자 배치가 나타날 거라고요. 5D1의 전자 배치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6S2 전자가 있다는 얘기고요. 6D1의 전자 배치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7S2 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까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3D의 전자가 채워지면 3주기가 아니라 4주기에 있는 거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4D의 전자 배치가 되면 4주기가 아니라 5주기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3D, 4D, 5D, 6D를 생각해야 돼. 그게 전자 배치 어떻게까지? 4D10, 6S2 5D10, 6S2 아니, 5D10, 6S2 그 다음에 6D10, 7S2까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저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는 P블록이니까 P 1, 2, 3, 4, 5, 6이잖아요. 그럼 그 P가 2P, 3P, 4P니까 5P, 6P, 7P 맞아요? 그게 어떻게? 5P6, 6P6, 7P6, 7S2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얘가 지논. 지논 밑에 또 누구 있더라? 지논이 몇 번이야? 지논이 54번.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진원 밑에 뭐가 있지? 라돈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있을 수 있다 이들 말이지. 아시겠죠? Rn 맞나? Rn 맞아요? Rn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전자 배치가 있어요. 바로 뭐냐? 진원 전자 배치가 바로 OS2 OP6까지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55번이 나타나겠죠. 그럼 이 55번이 누구냐? 루비듐 프란슘이 이거 여기 루비듐 아니에요? 루비듐 여기가 프란슘 세슘이 CS 이렇게 쓰지. 그렇지. 이렇게 쓰지. 그럼 이게 55번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55번하고 그다음 56번은 56번 누구야? 56번 누구야? 바륨이에요. 바륨. 바륨.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다음 누가 있냐면 57번이 있을 거 아니야. 57번. 그걸 이제 우리가 란타넘이라고 할 수 있는데 57번 란타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4f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 원리 할 때 1s, 2s, 2p, 3s, 3p, 3d, 4s, 4p, 4d, 4f, 5s, 5p, 5d, 5f, 5g, 6s, 6p, 6d 이렇게 하잖아? 그럼 여기서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6s에 된 다음 6s 다음 전자 배치가 어디야? 그 다음 4f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6s2까지 바륨 전자 배치가 되고 57번에 란타넘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되면서 드디어 4f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지.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 원리로 그 마찬가지라는 게 3D의 전자 배치가 되면 누가 최각이 된다고요? 4S가 최각이 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4F의 전자 배치가 돼도 누가 최각이다? 6S가 최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4F의 전자 배치가 돼도 얘는 4주기에 있는 게 아니라 몇 주기에 있어요? 6주기에 있는 거예요. 왜? 4F 전자 배치가 돼도 최고 오비탈은 몇 주기니까? 6주기니까.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면 F 오비탈은 오비탈 전체가 총 몇 개가 있어? F 오비탈은 총 몇 개가 있어? 7개가 있지. 그럼 7개가 있는데 전자가 다 채워지면 총 몇 개가 채워지겠어? 14개가 채워지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이요? 이게 14칸이요. 이 14칸을 뭐라고 불러? 이걸 F 블록이라 한다. 이런 말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4F1이 이 자리 57번이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4F2, 4F3, 4F4, 4F5, 4F6, 4F7, 4F8 너무 많다. 4F9, 4F10, 4F11, 4F12, 4F13 힘들어. 4F14에 몇 S? 6S2라는 거 알겠죠? 4F14에 6S2라는 거.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까지가 이게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원자 번호가 엥 안 나와 있잖아. 이터뷴 YB 71이에요? YB요. 70번. 이게 70번이야. YB 70번.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여기 내가 71번인데 그러면 얘는 잘 봐요. 4F14에 6S2 전자 배치가 된 다음 6S2 전자 배치에서 OD1 전자 배치가 되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OD1하고 4F1, 4F14 중에는 누가 더 안정한 오비탈일까요? 자, 4F14까지 전자배치가 다 됐죠. 그런 다음에 OD1의 전자배치가 되는 거니까 4F14와 OD1 중엔 누가 더 안정한 녀석일까요? 4F14가 더 안정한 오비탈인 거예요. 왜? 주기율표에서 주양자 수가 더 작으면 핵에서 이 오비탈까지 거리가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OD1보다는 4F14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 전자배치는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OD1 6s2지만 조금 더 자세히 쓰면 얘는 4F14까지의 OD1의 6s2다. 이렇게 전자배치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4F14가 가장 안정하고 그 다음 OD1이고 그 다음 6s2인 거예요. 알겠죠? 이쯤 되면 6s 오비탈은 침투 효과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양자 수대로 에너지 순서가 4, 5, 6주기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어쨌거나 4F의 전자가 채워지건 OD의 전자가 채워지건 최애각 오비탈은 어디예요? 6주기죠. 그래서 이 71번도 6주기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4F 전자배치가 다 되고 나서 어떻게 OD1부터 OD10 당연히 여기서 4F14 전자배치는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P블록으로 넘어가서 P1에서 P6까지 전자배치가 된 게 바로 라돈이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이제 얘는 전자배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7s1, 7s2죠. 그 다음 뭐가 시작되겠어요? 4F1이었으니까 란탄 자리가 여기가 5F1이 시작되겠죠. 이 원소 이름이 바로 악티넘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원자 번호로 치자면 몇 번이더라? 악티넘이? 몇 번이에요? 89번. 무슨 말이죠? 그럼 그런 식으로 5F1 채워줘도 최애각 오비탈은 어디겠어요? 7s라는 거. 알겠죠? 5F에 채워졌다고 해서 5주기가 아니라 5F에 채워지면 7주기예요. 알겠죠? 7주기. 그런 식으로 5F1에서 5F 어디까지? 5F14까지. 그리고 7s2.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6D1에 채워지면 이미 그 전에 5F14는 전자배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6D1에 채워지고 7S2에 채워지는데 어쨌건 5F건 6D건 최애각은 7S이기 때문에 이 원소들은 7주기에 채워지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식으로 나머지도 동일하다. 저것이 주기율표에서 뭐냐면은 전자배치에 따른 주기율표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아시겠죠? 주기율표의 틀이 저렇게 전자배치를 통해서 완성이 돼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그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자, 당연히 이렇게 전자배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사실들을 하나하나 알아낼 수가 있느냐. 자, 이제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지금은 뭐예요? 전자 배치의 관계와 주기율표의 어떤 사이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물리학자들이 생각한 바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예상은 항상 들어맞아요. 실제는 예상과 다를 수 있어요. 실제는 예상과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얘네들의 화학 반응성을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이제 이런 성격들이 나타나요. 바로 이제 첫 번째, E.
최외곽 전자 배치에 따른 반응성을 좀 조사해 보았어요. 보이시죠? 이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일 전형 원소. 자, 전형 원소 우리말 번역이 뭐죠? 전형 원소, 아니 우리말로 번역이 전형 원소구나. 원래 영어 표현은 이게 원래 우리말 번역. 영어 표현은 뭐예요? 바로 메인 그룹 엘러먼트라고 해요. 메인 그룹 엘러먼트. 자, 얘네의 특징은 뭐냐면 최외곽 전자 배치와 반응성이 뭐하다? 매우 직접적입니다. 최외곽 전자 배치의 그 개수가 바로 화학 반응성을 거의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1, 2, 13에서 18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족의 넘버링을 보면 바로 1쪽, 2쪽, 그리고 여기 13, 14, 15, 16, 17, 18쪽. 얘들을 뭐라고 부른다? 메인 그룹 엘러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족의 번호로 최외곽 전자 개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쪽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보시다시피 1쪽이라고 하면 최외곽 전자가 무조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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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4족이다 라고 하면 최외곽 전자가 2 더하기 2 하면 뭐가 돼요? 4가 되죠? 2 더하기 2 해도 4고, 이런 식으로 14족에서 이 뒤에 있는 이 숫자가 바로 최외곽 전자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만 맞아떨어진다? 1, 2, 13에서 18. 아시겠죠? 여기서만 최외곽 전자 개수와 화학 반응성을 직접 대응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어서 쓰시고. 이제 두 번째, 여기 지금 나 뭐라고요? 뭐라고요? 싫어요. 자, 자, 두 번째는 전이 원소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는 걸 영어 표현으로는 트랜지션 엘러먼트 혹은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3D다, 4S다, 뭐 스티브트 망페코니푼에 막 외웠던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놀랍게도 최외곽 전자 배치와 반응성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이 전이원소라고 하는 애들은 최외곽 전자 배치가 뭐다, 그래서 반응성이 뭐다가 성립이 잘 안 돼요. 그런 애들을 뭐라고? 전이원소라고 하는데,
바로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한다? F and D 블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전이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F블록, D블록 원소들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다 이런 표현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질문하는 애는 수준이 아주 낮은 애예요, 알겠죠? 근데 하이탑 이런 거 보면 한 번씩 나오거든. 그냥 찢어버려야 돼, 그런 거 알겠어요? 네. 별로 관계도 없는데,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묻는 건 철저하게 어디서? 전형 원소. 전형 원소에서만 그걸 묻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 있는 전형 원소, 전이 원소들은 최외곽 전자 배치와 반응성 사이의 관계가 거의 없거든. 이게 두 개인데 세 개인데 반응성이 최외곽 전자 개수가 달라져도 반응성이 비슷한 경우가 있고요. 최외곽 전자가 같은데도 반응성이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이 원소에서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냐 이런 의문은 굉장히 허접한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F블록하고 D블록을 전이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 3. 관습적으로 F블록을 분리합니다. 자, 분리해서 표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2칸이죠. 14칸이죠. 10칸이죠. 6칸이죠. 그럼 다 칸 세면 몇 개냐? 하여튼 몇 개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 알겠어요? 그러면 딱 봐도 이거 너무 길죠? 그러면 너무 길면 이런 건 누가 되게 싫어하겠어요? 자, 이게 원리적으로 이게 맞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기하면 누가 아주 싫어하겠어요? 이런 그림을 딱 봤을 때 이 그림을 보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출판업자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 웃지만 이 출판업자의 요구로 학문체계의 표기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y equal ex를 이런 지수함수 알죠?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알아요? 이거 알아요? 왜 이런 표현이 있는 줄 알아요? 16세기 그 뭐냐면 그 뭐 유럽에서 처음 16세기냐 14세기냐 하여튼 유럽에서 그 뭐 금속 활자가 나오잖아요. 그 초창기 금속 활자로 이거를 인쇄한다고 쳐봐. 그러면 금속 활자로 이걸 깎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깎고 요거를 지수로 깎아 넣어야 되잖아. 이게 굉장히 귀찮은 거야. 즉 이 초창기 인쇄업자 입장에서 이렇게 지수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귀찮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고를 받은 출판업자가 그 저자한테 출판업자는 이게 뭔 내용인지 알게 뭐야, 알겠어요?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해 주면 안 되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입니다, 알겠어요? 진짜입니다. 이건 출판업자의 목적. 진짜 거짓말일 것 같아? 진짜라니까요. 요즘이야 책 내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은 책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옛날에 들으니까 요즘은 왜 학원에 가면 복사기가 있잖아. 복사기에 요즘은 이런 복사기 좀 복사기 중에 비싼 건데 이게 이제 PDF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서 다 입력해서 복사기로 탁 보내면 거기서 왱왱왱왱 인쇄를 해가지고요. 왱왱왱 인쇄를 해가지고는 그대로 그 컴퓨터에서 이 편집한 대로 그대로 인쇄를 해가지고는 그걸 왱왱왱 한 다음에 거기서 재본이 돼서 책으로 나오는 복사기가 있대요. 네, 그 복사기 지금 좀 비싼 한 3천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3천만 원 정도면 이게 큰 기관에서 하나 사기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그거는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책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막 스태프로 찝혀 나오거나 낱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제본이 돼서 책으로 나오는 거야. 요즘은 책을 만든다는 게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러니 출판업자가 이걸 딱 봤을 때 와, 이걸 어떻게 한 장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떼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얘하고 얘를 붙여.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디서 교재 126페이지에 보이는 그림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교재 12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그림 24라고 해서 장주기형 주기율표라고 나오죠? 126페이지 보시면 장주기형 주기율표라고 나오죠? 보이세요? 이 주기율표 그림이 전 세계 모든 화학책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 그림의 원리가 요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것이다. 원리적으로.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지울게요. 지운다. 지운다. 에이. 아니, 왜요? 왜? 왜? 좋아. 삼. 사실 이 D블록, F블록은 전자배치와 화학 반응성이 1대1 대응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전형 원소들은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왁구를 딱 세워놓은 다음에 화학자들이 이제 요 왁구대로 반응성들을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건 항상 예상과 실제는 100% 일치하지 않지. 그래서 이제 조사를 막 해봤더니 좀 이상한 애 하나가 있어. 바로 첫 번째 얘는 반응성이 뭐와 유사하다? 바로 저기에 있는 18쪽과 같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 원리적으로는 전자배치상으로는 어디 있어야 돼? 전자배치상으로는 여기 있는 게 맞다고 알겠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반응성이 누구랑 비슷해? 이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얘를 어떻게 해? 얘를 저쪽으로 이사를 시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이사가 오게 되는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틀이 있고 그 틀에서 약간의 이제 뭐냐면은 약간의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도 없으면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틀을 잡아놨는데 그 기본 틀은 철저하게 양자역학이고 그 양자역학의 틀을 잡아놓은 다음에 실제 실험 데이터들로 약간씩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 첫 번째가 힐륨이고요. 두 번째 이 전형 원소의 각 종마다 관습적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1쪽 무슨 원소라고 해요? 1쪽 여기 있는 1쪽 바로 알칼리 메탈이라고 하죠. 이때 1쪽에서 알칼리 메탈은 수소는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수소의 반응성은 또 비금속에 가깝기 때문에
그 수소는 이 뭐냐면 알칼리 메탈이라 하지 않고 수소를 제외한 일조 원소를 알칼리 메탈이라고 해줍니다. 자, 메탈의 뜻은 금속이란 말이고요. 알칼리라는 말은 그리스어거든요. 그리스어인데 뜻이 뭐냐면 물에 녹아서 염기성이 되는 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알칼리성 용액을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알칼리성 용액을 만드는 방법.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 침몰을 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여러분들만 살았어. 그래서 막 헤엄쳐서 그 뭐냐면은 그 무인도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무인도를 찾았어. 자살한다고요? 뭐라고요? 자살할 거라고요? 응.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참. 여러분 오늘 또 새로운 숙제가 하나 나가겠습니다. 오늘 숙제? 숙제. 소설이 있고요. 영화가 있거든요. 얘는 소설보다 영화가 훨씬 좋습니다. 요거 보는 게 숙제. 예, 조금 한 10년 전쯤 영화입니다. 예, 근데 10년 전이어도 2000년대니까 뭐 특수효과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뭐 영 어색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뭐 굉장히 볼만합니다. 알겠죠? 저 진유를 보세요. 알겠죠? 이 영화는 마지막 5분이 진짜 인간의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진짜로. 마지막 5분이. 근데 앞을 봐야 돼요. 앞을 보면 앞에도 재밌어요. 그냥 막 괴물 나오는 영화, 괴물 나오거든요. 괴물 나오는데 마지막 5분이 있잖아요. 진짜 무슨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이런 결말로 끝나요. 예? 뭐요? 아니요. 소설에는 이리 결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설가보다 영화가 더 좋아요. 그래서 소설가가 극찬한 영화예요. 소설가가 나는 저런 생각 못했는데 해서 아주 극찬한 영화예요. 소설의 결말하고 영화의 결말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소설보다는 영화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소설은 스티븐 킹이라는 미국 그 대중소설 작가가 쓴 건데 프랭크 다라본트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감독이 만든 거거든요. 되게 좋아요. 영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꼭 보세요. 알겠죠? 줄거리요? 네, 하여튼 꼭 봐야 되겠어요. 오늘의 숙제 알겠죠? 숙제. 내가 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꼭 보라고 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커가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꼭 보라고 하는 영화예요. 꼭 봐야 되겠죠? 꼭 봐야 돼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순간에서도 절대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알겠어요? 네. 뭐 내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교훈은 언제 지옥이 시작된다? 언제 지옥이 시작된다? 희망을 버리는 순간 지옥이 시작돼요. 진유를 하겠어요? 자살한다며. 아니요, 만약에 떨어지면 만약에 떨어져도 자살은 안 돼요. 알겠어요? 뭐냐면 무인도에 떨어진 게 지옥이 아니고요. 무인도에 떨어져서 희망을 버리는 순간 지옥이 시작된다고요. 그 희망을 버렸다는 그게 바로 자살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걸 보여준 영화예요. 대단한 영화, 굉장히 괜찮은 영화예요. 그냥 거의 영화 전체의 95%는 그냥 오락 영화예요. 재밌어요. 그냥 와 재밌네 오 깜짝 오 개월 막 하는데 마지막 5분이 이렇게 돼. 진짜로 막 이렇게 돼요. 정말 괜찮은 영화. 알겠어요? 네. 꼭 보세요. 꼭 봐야 되겠죠? 네. 숙제. 자, anyway. 그래서 무인도에 표류를 했어. 근데 무인도니까 뭐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머리를 감으면 못 감어. 머리를 못 감아. 머리에 막 떡지겠지. 머리 감고 싶겠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 바닷물이요? 아, 바닷물도 좋은데. 자, 어떻게? 바로 불을 피웁니다. 불. 자, 불에 뭘 태운다? 나무를 태웁니다. 나무 같은 걸. 그럼 잔뜩 태우고 나면 하얀 재가 남겠죠. 그래서 나무를 태운 다음에 재를 깔고 여기에 물을 붓습니다. 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위에 이런 것들이 잔뜩 뜹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뜨면서 동시에 재가 물을 가수분해하기 때문에 여기에 동시에 OH-가 잔뜩 생기게 됩니다. 이게 농도가 충분히 진하면요. 너무 진하면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가 녹아 나올 수도 있거든요. 농도를 잘 조심해서 알겠어요?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OH- 잔뜩 뜹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아,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재는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재는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생물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생물을 배우면 뭐하냐고. 이런 걸 모르는데. 자, 모든 생물은 신경이 있죠. 동물이건 식물이건. 신경 전달할 때 뭐가 필요해요? 시냅스에 알칼리 금속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생명에는 그게 식물이건 사실은 동물을 태워도 됩니다. 그래서 동물 재워도 됩니다. 근데 동물은 고기 먹기 바쁘잖아요. 동물 잡아 재를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식물을 잡아서 태운 다음에 그럼 거기에는 모든 생명에는 알칼리 금속이 많아요. 알겠어요? 예? 아, 모든 생물에는 신경 전달이 돼야죠. 왜? 아, 바퀴 볼래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OH-가 만들어지지. 그럼 얘를 농도 조절을 잘해서 발라도 때가 뺏겨져 나오긴 하는데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동물을 잡아요. 동물의 크기가 클수록 좋아. 근데 동물의 크기가 클수록 내가 질 수도 있다는 건 명심하시고 알겠죠? 그게 무슨 말 알겠죠? 예. 하여튼 동물을 잡아. 고기는 먹어. 고기 먹은 다음에 동물의 기름이 있겠지. 기름, 지방. 거기다가 얘를 부어. 그럼 뭐가 만들어져? 그게 비누예요. 그게 비누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무인도에서도 비누를 만들어서 세수를 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물이 가수분해되며 염기성이 될 때 주로 발견되는 금속들이 이런 것들이어서 얘들 이름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만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진유는 숙제 뭐? 진주는 특별히 다음 시간까지 감상문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감상문 더 말고 딱 두 줄 써서 우리 앞에서 발표하는 거 알겠죠? 딱 두 줄 알겠죠? 미스트. 그러니까 저 진유류의 감상평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고 와야 진유류의 감상평을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꼭 봐야 돼. 그리고 이거는 가족끼리 봐도 좋아요. 알겠어요? 약간 뭐 사지절단 내장 파일이 나오긴 하거든요. 아, 왜냐면 괴물 나오니까요. 괴물이 뭐 가만히 있겠어. 뭐 괴물이 막 사람 지나가는데 막 핥겠어. 반가워. 뭐 이 핥겠어. 괴물이 사람 뭐 잡아먹겠지 당연히.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지절단 내장 파일이 좀 나오는데 어차피 그래도 이제 뭐 볼만해. 알겠어요? 가족끼리 봐도 좋아. 하여튼 뭐 알겠죠? 쟤 궁금하죠? 청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뭐 이렇게 얄딱구리한 장면은 없어요. 얄딱구리.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장면은 나오진 않아요. 자, 하여튼 그렇다. 네. 그냥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
자, 하여튼 알겠죠? 요거. 아니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보다가 부모님이 안 되겠다 싶으면 야 눈 감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얄딱거리한 건 안 난다니까요. 뭐 기생충도 봤을 거면서 뭘? 기생충 안 봤어요? 어? 누가요? 아 엄마 아빠께서 왜 못 보게 하는지 내가 얘기해줬죠? 기생충이 15세 관람가라서 여러분 볼 수 있죠. 근데 기생충은요 거기에 그 배드신이 딱 한 장면 나오거든요. 근데 기생충의 배드신 내가 얘기 안 해줬어요? 뭐 글쎄요 여러분 나이쯤 되면 포르노라고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포르노라고? 네, 포르노라고 진짜로 저급한 영상이 있어요. 진짜로 남녀 사이에 오직 성관계만을 집중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런 포르노 영상은요 어른들이 봤을 때 어떠냐면요 크게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기생충에 나오는 배드신은요 굉장히 리얼해요. 왜? 감독이 삼류 포르노 영화 감독이었어요? 감독이 봉이에요? 누구예요? 감독이 봉이잖아. 그럼 봉은 천재 감독이에요? 허저방 감독이에요? 천재죠. 그럼 봉은 진짜 제대로 보여주겠어요? 그냥 대충 보여주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봉은 그 삼류 포르노 영화처럼 탁탁탁 벗겨놓고 막 되도 않은 그런 이상한 자세 취하는 그렇게 보여주겠어요? 아니면 인간의 뇌리에 콱 박히게 보여주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봉의 그 배드신은요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신체의 특정 부위가 절대 그렇진 않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진짜 리얼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어른들이 보면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진짜로. 어른들이 보면요 우리 저렇게 하는데 진짜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 기생충의 배드신은요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 굉장히 민망해요. 왜냐면 나도 가연이 같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는데 그게 그냥 진짜로 되도 않게 포르노면 애들한테 야야 저런 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할 텐데 거짓말이 아니라고 진짜라고 막 그럼 이제 그러니까 봉은 천재인 거야. 그래서 천재예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되도 않게 막 진짜 예쁘고 막 잘생긴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 이제 아유 저 뭐야 저 뭐야 이제 거짓말 이럴 텐데 거기 진짜 기생충이 깜짝 놀랐다니까. 깜짝 뭐 우와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하든지.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애들은 그게 무슨 장면인지 모르는 거예요. 애들은 진짜 저게 뭐지? 뭐 저게 다야? 이렇게 이런 거예요. 오히려 애들은 놀라운 장면이 아닌데 어른들이 봤을 때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민망하셔서 못 보게 하셨을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다. 근데 이 영화에는 뭐는 안 나온다? 배드신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사지절단 내장팔만 나와요. 뭐 하반신 절단 뭐 이런 거만 나와요. 네, 자, 하여튼 그렇다. 네, 하여튼. 왜냐면 괴물인데. 뭐 괴물인데 무슨 말이겠어요? 네. 괴물이 아우 저 죄송한데 팔 하나만 먹어도 안 될까? 뭐 설마 이러겠어요? 괴물이? 괴물이 아웅 하고 다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뭐 괴물인데 괴물. 무슨 말이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1족 알칼리 메탈. 그다음 2족. 2족은 이거는요? 이거. 얘는 이름이 알칼리. 자, 당연히 누군 이사간 상태에서 힐륨은 이사간 상태에서 여기 알칼리 얼스 메탈이라고 합니다. 얼스는 웬 얼스예요? 바로 토양을 뜻합니다. 자, 뭔 말이냐면 얘들도 물에 녹아 약간 염기성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얘들은 우리 지구의 흙 있죠, 흙. 뭐? 흙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흙에서 이런 원소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이름을 알칼리 얼스 메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족의 이름이 저렇다.
그 다음 쭉 됐고 그 다음 요 17쪽. 자, 17쪽에 누가 있어요? 얘네들은 외울 필요가 있는데 17쪽에 바로 플로라이드, 염소,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 밑에 더 있긴 한데 필요 없고요. 요 네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 네 개. 그래서 17쪽은 또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할로젠이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녀석이니까 이름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반응성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17쪽 원소가 할로젠이다. 그리고 마지막 18쪽. 힐륨이 이사를 왔죠? 힐륨이 이사가 온 상태에서 힐륨, 니온, 알곤, 크립톤, 지논, 라돈, 이 밑에 하나 더 없지. 라돈까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노블 가스라고 합니다. 자, 얘는 이름을 조금 살펴드리면 노블이라는 말의 뜻이 귀족이죠? 그럼 왜 이런 이상한 말이 붙었을까요? 이거 마시고 약간 마약처럼 네? 빈스 많이 마시면 아니 뭔 소리야? 아, 그래요? 조금 마시면 많이 마시잖아요. 조금 마시면 뒤져요. 자, 왜 노블이라는 말을 쓰냐면 귀족의 중요한 행동적 특징이 뭐예요? 같이 말하고 지들끼리. 바로 뭐냐면 평민이랑 안 섞이죠? 여러분 친구 중에 노블 있어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친구 중에 저기 뭐 CJ 그룹 회장 뭐 3대 뭐 손자 그런 거 알아요? 없잖아. 없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귀족을 만날 일이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만나도 우리는 귀족과 무슨 상호작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귀족은 평민들이랑 상호작용하지 않겠지. 그게 화학 반응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바로 화학 반응성이 뭐하다? 극도로 낮다 라는 뜻의 의미로 노블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평민이랑 섞여야 뭔가 상호작용이 될 텐데 섞이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하니까 귀족처럼 도도하다 라는 뜻으로 노블 가스라는 이름을 쓴 거고, 얘를 우리말 번역으로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생각을 꼭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말고도 또 중간중간 이름이 좀 있긴 한데 뭐 다 됐고 요 4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또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라고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